홍제학의 자는 문숙이고 본관은 당성이다. 고려 태사 홍은열의 후손이다. 6대조 홍하성은 춘천에 숨어 살았는데 사복시 주부라는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고향의 병사들을 이끌고 임금을 보호하러 갔다가 가평에 이르러 관군이 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멈추었다. 홍하성이 한 일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집안의 나라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제학은 헌종 1848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리 뛰어났다. 11세 때 아버지 용당공 홍창섭이 돌아가시자 어른처럼 의젓하게 상례를 치렀고 양아버지 홍운섭을 섬기는데도 은희가 한결같았다. 홍제학은 아버지 용당공 홍창섭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 소학을 학문의 근본 바탕으로 삼았다. 또한 형인 사백홍제구를 따라 화서 이항로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학문의 핵심을 배웠다. 그 밖에도 김평묵과 성제 유중교로부터 인심도심설과 대체, 소체의 구별을 배워 마침내 부귀공명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다. 재주와 학문의 깊이는 형 홍사백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는 누가 낫고 못하다고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1876년에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나라 조정을 시험하려 하였는데 당시 재상 이하 크고 작은 신하들이 덩달아 휩쓸려 그 요구를 들어주려 하였다. 이에 홍제학은 형 홍사백을 따라 동료 50명과 함께 상소문을 들고 궐문 앞을 지키다가 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판 최익현도 같은 시기에 간언을 올렸다. 의정부에서 잇따라 차자를 올려 그를 외딴 섬에 유배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결국 다 함께 통곡하며 돌아왔다. 얼마 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세우고 통상을 시작하였으며 사신 김홍집은 황준헌이 쓴 책을 올렸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조선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려면 일본과 반드시 조약을 맺어야 하고 서양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야 하며 서양 종교도 받아들여야 한다. 서양 학문은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모두 서양 학문에서 나온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방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 조선이 그 조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러시아에 합쳐지게 될 것이다. 당시 영의정 흥인군 이채응이 여러 민씨들과 뜻을 함께하였으므로 외국과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양의 책들이 수레째 들어오게 되었다. 1881년에 통리기무하문에서 교관을 불러들여 군사를 훈련시킬 것을 청하였고 임금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영남 유생 이만손 등이 만여 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정성껏 간하였으나 모두 엄하게 추궁당하였다. 홍제학도 형 홍사백과 함께 관동 유생 만명 및 기내와 양호의 선비들과 함께 나서서 소를 올리고 물러나지 않았는데 그 소는 무려 10,000마디나 되었다. 소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까닭은 오륜과 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현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기준을 세우고 밝혀 전해주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혹 하나라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인류가 짐승으로 변하고 세상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가 한번 들어왔을 때 정조, 순조, 헌종 세 임금께서는 그때마다 모두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영남 유생들이 올린 상소에 대하여 임금께서 내리신 비답의 위정척사에 어찌 너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셨는데 신들은 전하께서 무엇이 사이고 무엇이 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자는 요의 옷을 입고 요의 말을 하고 요의 행동을 하면 이는 요일 따름이요. 거래 옷을 입고 거래 말을 하고 거래 행동을 하면 이는 거릴 따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승훈과 이가화는 우리나라의 서양인이요. 예수와 산발은 유럽의 서양인이요. 하나부사 요시모토 등은 일본의 서양인인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이승훈과 이가환 등을 죽이셨는데 전하께서는 일본의 하나부사
요시모토 등을 너그럽게 대접하셨습니다. 단지 너그럽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라도 침범하여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아주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시고 힘껏 아첨하는 자에게는 크게 관직과 상을 내리셨으니 새 왕과 비교하면 남과 북처럼 완전히 반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형세가 위험천만한데도 그럭저럭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역대 임금들께서 교화를 바르게 하고 기강을 세워 예의엄치로서 곁에서 지탱하고 효제충신으로서 앞뒤에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스스로 성벽을 무너뜨리면서도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무릇 아무리 갈아도 닳지 않고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바깥의 것에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입는 것이 서양에서 짠 옷감이고 쓰는 것이 서양 물건이며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도 서양의 기술이니 어찌 모두 함께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중서견물록 등의 여러 사악한 서적들이 온 나라에 가득한데 이름난 선비나 훌륭한 학자들이 여기에 빠져 서로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이것은 저 나라의 일을 기록한 책이지 인륜을 멸하고 상도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미 그 속에 푹 빠져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을 읽는 까닭은 견문을 넓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계의 과목이나 공자의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순조께서 교서를 내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것을 부러워하고 기이한 것에 해박하며 숨겨진 것을 찾고 괴이한 것을 행하는 짓입니다. 예로부터 이교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여 결국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지경으로 이끕니다. 더욱이 오늘날 서양 오랑캐들이 속내를 드러내어 책에 기록한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은 적고 그 피해는 산처럼 큽니다. 이것을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깨달음을 얻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어찌 독을 마셔 갈증을 풀려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황준헌의 조선 책략은 설령 황준헌이 직접 짓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전하의 신하 중에 거기에 빠져든 자가 지었을 것입니다. 가령 황준헌이 지은 조선 책략을 임금께 올리고 조정에서 큰 소리로 저 책의 내용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는 그가 직접 지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일 사신에게 사악한 학문을 엄히 물리치게 했다면 황준헌이 어찌 감히 방자하게 김홍집에게 조선 책략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조정 대신들로 하여금 의연히 올바른 길을 지키게 했다면 사신 김홍집이 어찌 감히 방자하게 조선 책략을 임금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신과 대신들은 전하의 사신과 대신이 아니라 바로 저 오랑캐의 신복으로 안에서 내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자의 학설과 육상산의 학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전하여 가르쳐도 해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교관을 불러들여 무예를 익혀야 한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사신이 이 책을 전하께 올리고 조정 대신들이 이렇게 하도록 권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상방검으로 그들의 머리를 베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리 있는 한두 신하 중 힘써 정의를 지키는 자들을 그때마다 모두 처벌하고 죽이셨습니다. 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가환과 이승훈의 무리가 세상에 큰 스승이 되고 공맹과 정주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크게 금지당하여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순식간에 닥쳐와 저들이 시키는 대로 모두 변한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하께 권하오니 분발하고 결단하여 나라를 지킬 계책을 세우십시오. 뜻을 굳건히 세워 길을 통솔하고 사심을 극복하여 아랫사람들을 이끌어 한 집안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나라 전체에 미치게 하십시오. 서양 물건과 책들은 거두어 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창귀들처럼 제멋대로 의견을 내세우며 거짓 소문을 만들어 위아래를 협박하고 멀고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는 그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고 그 다음 가는 자도 죽여서 우리 영토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도성 안팎과 각처에 머물거나 드나드는 서양인들은 모조리 몰아내어 예의 바른 우리 풍속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다가 죄를 얻은 사람은 그 재주와 덕에 따라 조정에 등용하고 기무화문을 없애어 오위의 옛 제도를 되살리며 내영의 경비를 돌려 군졸들의 급료를 넉넉하게 주십시오. 무당과 중들의 기도를 금지하고 광대의 놀이를 끊으며 놀고 즐기던 낡은 습관을 없애고 나라를 걱정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덕을 다하십시오. 재상을 잘 가려 임명하고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하며 어질고 뛰어난 인재를 불러 모으고 간사하게 요행으로 벼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시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사치를 금하며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정학을 높이 받들어 장려하고 음란하고 간교한 것들을 물리쳐 끊으셔야 합니다. 기강을 바로잡아 엄숙하게 하고 풍속을 바꾸며 백성들의 힘을 아끼고 길러 군사를 잘 정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쇠와 돌처럼 굳게 지키며 사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는 것처럼 믿음직하게 한다면 삼군의 군사들은 기운이 배가 되고 팔도의 백성들은 마음이 저절로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풍속과 교화가 세상에 떨치게 되면 외와 서양을 물리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감히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소문이 완성되자 또 임금의 전교로 인해 말미에 천여자를 덧붙여 조목마다 그 내용을 따져 밝히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태었다. 맺은 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하였다. 어리석고 우둔하며 이익만 좋아하는 염치 없는 무리들이 전하를 잘못 이끌어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니 아는 것은 이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마음은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열려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은 참으로 하늘을 꿰뚫고도 남을 만하다. 소를 바친 후 60여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며 새벽에 궐문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가 저녁에 물러났는데 공경하고 삼가기를 마치 눈앞에 임금이 계신 듯이 행하였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조금도 어기지 않았으며 밤에 여관으로 돌아가서도 반드시 단정히 무릎을 꿇고 경서의 가르침을 외웠다. 각 도의 선비들이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홍제학을 업신여겼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공경하고 믿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랑캐의 사신이 오자 임금께서 남궁에 행차하셨다가 환궁하실 때 홍제학과 여러 유생들이 길을 막고 소를 올렸으나 임금께서 받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 환궁하셨다. 흥인군 이채응이 크게 노하여 이들을 잡아다 형조 판서에게 넘기려 하였으나 같은 편 무리 중에도 이를 비난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결국 그만두었다. 여러 유생들이 오래도록 궐문 앞을 지키다 보니 재물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홍제학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이전에 먼 곳으로 귀양 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지난날 한 일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뜻을 굽히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또한 과거에 눈이 멀고 욕심에 빠져 있다가 서양의 화를 불러들였다. 라고 하면서 각자 올바른 길로 돌아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권면하였다. 또한 당시 권세 있는 외척인 민태호에게 긴 편지를 보내 나라에 재앙을 불러들인 죄를 강하게 꾸짖고 앞으로 사태를 잘 수습할 방도를 권면하였다. 민태호는 편지를 받고 이를 갈며 흥인군 이채응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여러 상소가 비로소 그치자 의정 부승정원 3사가 번갈아 글을 올려 홍제학을 죽이라고 청하였다. 마침내 임금은 추국청을 설치하라 명하였고 흥인군 이채응이 위관이 되었다.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추국청의 기록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으나 홍제학의 말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직 관청 하급 관리들이 사사로이 보고한 것만을 믿을 만하다 여겼다. 이채응이 홍제학에게 어째서 저 일본 사람을 서양 사람이라 하는가? 라고 묻자 홍제학이 안에 그 실제가 있으면 밖으로 그 형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들이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물건을 쓰며
서양의 방식대로 행동하니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또 이채응이 임금을 능멸하고 핍박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가? 하고 묻자 홍제학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면서도 직접 가하는 것이 진정한 신하의 도리입니다. 만약 공의 말처럼 문호를 개방하여 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의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며 임금으로 하여금 끝내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연 신하의 도리입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관 이채응이 이는 일본 사람이지 서양 사람이 아니니 조선과 일본은 예전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자 홍제학이 가령 공의 말과 같다면 어찌 유독 덕산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채응이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일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자 홍제학이 성난 목소리로 이처럼 사리의 어두운 분이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니 나라를 보전하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위관 이채응이 사악한 무리들의 소재를 지목하게 하자 홍제학이 사악이 나라에 두루 퍼졌으니 어떻게 일일이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공의 몸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서양의 물건이고 상공의 집에 쌓인 크고 작은 것들도 모두 서양의 것입니다. 앞에서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고 뒤에서는 서양을 감싸고 도느라 참으로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정녕 서양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이채응이 다시 소장에서 머리를 베어야 한다. 라고 한 것은 누구를 지목하여 한 말이냐? 라고 묻자 홍제학이 임금의 곁에서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니 곧 공과 같은 무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채응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땅을 치며 크게 꾸짖고는 사정없이 매질하라. 라고 명하자 하급 관리가 곁눈질하며 은근하게 낫가죽도 두꺼워. 라고 하였다. 홍제학이 옥에 갇히자 하급 관리들이 은밀히 그를 보호해 주었다. 세 번째 신문을 하게 되자 민태호가 담당자를 부추기며 마땅히 매가 참새를 공격하듯 매섭게 해야지 결코 너그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형 홍제구가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자신도 죄를 받겠다고 하였다. 오늘의 일은 형이 뿌리이고 동생은 가지이며 형이 근원이고 동생은 말단에 불과하니 그 죄를 나눠받기를 바랍니다. 홍제구는 이 편지를 호남 유생 배정로에게 부탁하여 전하게 하였는데 배정로는 위관 이채응이 몹시 노하였으니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홍제구가 거듭 부탁하였으나 편지는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나 홍제구도 갑자기 당시 유행하던 병에 걸려 그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흥인군 이채응이 내가 70평생을 살아오며 남에게 질책을 당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 촌놈에게 모욕을 당했구나. 라고 하며 위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재상 홍순목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홍제학은 형장으로 가는 수레에 오르면서도 평소처럼 얼굴빛을 편안히 하고 나를 바로 세워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 군자는 서 있는 모습에서도 덕이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말하였다. 함께 소를 올렸던 선비들이 곁에서 따르며 소리내어 울었고 길가의 백성들도 소리내어 울었다. 이에 홍제학이 나는 바른 도리를 행하다가 죽는데 어찌하여 이리 곡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알고 지내던 두 군조를 돌아보며 곡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느님에게 외놈의 자취를 모조리 없애달라고 호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보다 며칠 전에 관청의 연못이 붉게 끓어오르며 물고기가 문드러져 죽었다. 홍제학이 옥문을 나오려 하는데 자물쇠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자 돌로 자물쇠를 부쉈다. 홍제학을 태운 수레가 출발하자 천둥이 쳐 수레의 굴대가 부러졌다. 수레를 갈아타고 소위문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홍제학이 탄 수레를 끌던 소가 잠시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소위문에 울퉁불퉁한 돌이 있어 혹시나 홍제학이 정신을 잃을까 두려워한 군졸이 일부러 소를 천천히 몰았기 때문이었다. 홍제학은
혹독한 형벌을 받아 손가락이 부러지고 정강이도 으깨졌다. 쇠사슬에 묶여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매일 밤 성현의 책을 읽었는데 이때에도 소학, 대학, 중용의 몇 구절을 외웠다. 수레에서 내리자 배정로가 홍제학 앞으로 다가와 공은 웃음을 머금고 땅에 들어가는군요. 라고 하자 홍제학이 웃으며 내 평소 배운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어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부자유친, 군신유의의 오륜의 덕목을 외웠다. 홍제학이 형틀에 엎드려서 배정로에게 제 머리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군자는 머리를 곧게 한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칼날 아래 죽으니 이때 나이 34이었다. 홍제학의 목을 벤 사람도 칼을 내동댕이 치고 슬피 울었으며 주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마치 자신의 친척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였다. 여러 사람과 홍제학의 집안 동생인 홍제문, 문인 정우선 등이 장례를 주관하였다. 배정로가 이만전을 부조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늦은 밤에 5천전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조하고 갔다. 홍제학의 관이 춘천으로 돌아오자 많은 벗들이 상복을 입고 곡하였으며 장사 지낼 때 만사를 짓고 부조하며 애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이때 홍제학의 집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였다. 몇몇 조정 신하가 사적인 자리에서 홍제학의 일을 탄식하며 애석해하자 이들 모두 귀양을 가게 되었고 나 김평묵 또한 얼마 뒤에 탄핵을 당하여 외딴 섬에 위리안치되었다. 그동안 화를 당한 사람이 줄줄이 이어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기울어져 있는데 아, 나라의 선비와 무신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부인은 창녕 성씨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다시 안동권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종만이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는데 모두 어렸다. 처음에 홍제학이 원주에서 여러 유생을 모았는데 유생들이 모두 홍제학을 소수로 추대하였으므로 홍제학은 사양할 수 없었다. 임금에게 올릴 소를 쓰는데 말이 너무 고닫기에 여러 유생들이 고치려 하였으나 홍제학이 듣지 않았다. 친한 이들이 이를 걱정하여 급히 사람을 보내 어머니 황씨에게 알렸다. 어머니 황씨는 나는 아녀자이다. 설령 내 아들이 지나친 말을 했더라도 공이 마땅히 이치로서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도리어 화와 복으로 나를 위협하여 내 아들을 그릇되게 할 셈인가? 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홍제학이 소수를 맞지 않게 되었다고 알리자 어머니가 놀라며 이는 생사가 달린 일인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소수를 떠넘기려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 홍제학을 꾸짖으려 하였는데 거짓말임을 알고 그만두었다. 홍제학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단 한 번 통곡할 뿐이었으니 아, 어쩌면 범방 어머니의 기풍을 이어받은 것인가. 두 아들을 낳아 두 아들이 천하의 떳떳한 도리와 대의를 위해 나섰으니 당연하구나. 순서 또한 슬픔을 꾹 참으며 아들을 잃은 자아가 서하에서 통곡했던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니 아, 또한 어질구나. 이때 아들 홍종만은 4살이었다.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엎드려 오래도록 통곡하다 그쳤는데 바로 홍제학이 죽은 날이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자연스레 서로 느낌이 통한 것이 아니겠는가? 홍제학이 예전에 하늘이 사람을 낳았으니 세상을 구제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지금 오랑캐가 오래도록 우리 땅에 있는데도 능히 나가 물리칠 자가 아직은 없으나 하늘이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홍제학이 형 홍사백에게 우리나라는 기풍이 유약하여 큰일을 도모하기 어렵지만 오직 서북 지역은 그나마 군사를 쓸만합니다. 폐지된 네 고을은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에 있는데 땅이 넓고 비옥하니 개간하면 인재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하여 도를 강론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농사에 힘쓰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월이 쌓이다 보면 조금이라도 중원 땅에 있는 오랑캐들을 깨끗이 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홍사백이 그 뜻을 장하게 여기면서도 허락하지는 않았다. 비록 용맹을 좋아하여 절제할 줄 몰랐지만 그 기상과 생각은
고을에 뛰어난 선비라도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홍제학은 충성스럽고 신실하며 매우 후덕한 자질을 지녔다. 의지가 굳세며 정직하고 바른 성품으로 형제와 마음을 같이하고 스승과 벗을 섬겼다. 멀게는 주의를 학문의 중심으로 삼고 가깝게는 송시열을 본받아 경과 의를 마음속에 품었기에 학문의 길이 바르고 마음은 밝아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았다. 뜻을 세움에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공부할 때는 허황한 것에 힘쓰지 않았다. 상소를 준비하는 곳에 있을 때는 성현의 가르침을 직접 써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았으니 자신에게 절실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슴에 품은 뜻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우뚝하고 뛰어나 마치 푸른 하늘의 밝은 태양과 같았다. 홍제학으로 하여금 더 오래 살아 경의 공부를 날마다 발전시켰다면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의 덕이 얼마나 더 나아갔을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만 좋지 못한 시대를 만나 진동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그 공을 논하자면 당시 상황은 오랑캐의 풍속이 천하에 가득하고 오래도록 오랑캐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의지국인 우리나라도 또한 그 속에 빠져들었다. 당당하게 조정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물들어 모두 그렇게 변해가면서 서로 형제니 사돈이니 하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초야의 선비가 떨쳐 일어나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하와 후세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홍제학이 인의를 성취한 것은 바로 요, 순, 우, 탕, 문왕을 위해 죽은 것이요. 공자, 맹자, 정호, 정의, 주의를 위해 죽은 것이며 삼강오상과 시서예약을 위해 죽은 것이다. 안으로는 나라 안의 원수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며 밖으로는 중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오랑캐에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또한 위로는 나라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훗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홍제학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의로움을 위해 항거하다 죽은 사람과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밝게 비치는 것은 만고를 통틀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지 선생의 무덤이 된 까닭인가? 홍제학의 선배나 친구들이 제문이나 만사에서 그를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선배라고 칭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었으니 이는 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용당공 홍창섭은 평에 황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큰아들 홍제구의 자는 400이며 올곧은 행실과 뛰어난 저리로 살림에서 우뚝하다. 홍제학은 둘째 아들이다. 군자는 말한다. 벼슬 없는 선비가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계를 어기고 궁궐문에 엎드려 일의 부당함을 말하며 죽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는 별난이 너무도 크고 지켜야 할 의리가 너무 막중하여 일반적인 규범에 얽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금을 낱낱이 살펴보면 송나라에는 진동이 있었고 지금에는 홍제학이 있다. 그러나 진동은 다만 오랑캐와 중화가 뒤바뀌고 나라가 존망하는 때를 만난 것이지만 홍제학은 사람과 짐승이 서로 싸우고 올바른 도리의 존망이 판가름 나는 때를 만난 것이다. 또한 진동은 태학에서 천하의 공론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지만 홍제학은 지방에 미천한 사람으로 이미 굳어진 천하의 형세에 홀로 맞서 항거한 것이다. 그러하니 홍제학이 진동에 비해 관계된 바가 더욱 커서 공 또한 더욱 높으며 처한 상황이 더욱 어려웠으니 그 절개가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